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온 나라가 힘을 합쳐 맞서야 할 텐데 정치권부터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간담회도 사진 찍기용 이벤트라고 폄하하면서 여야 5당 대표 회동도 거부했는데, 자, 우리 측의 전방위 외교전부터 먼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이 미국으로 날아가서 대미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통화를 하면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우려의 뜻을 밝혔고, 폼페이오 장관은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미국이 이번 한일 간의 갈등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 줄 수 있을까요? 이 부분 한번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낙연 총리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상조 정책실장이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받고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상조 실장 롱리스트 이런 얘기를 했었죠. 말 많다는 지적 유념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관련된 녹취 먼저 들어봅니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 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양국의 경제에도 이롭지 않은 것은 물론입니다. 전례 없는 비상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조 실장은 100개의 롱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그중에 가장 아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품목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 총리께서 그 롱리스트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떤 것을 김 실장이 얘기했는지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책실장으로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한일 관계의 문제 속에서 정부가 차분하고도 신중하게 대응하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의 중심에 계신 국무총리로서 당연히 하셔야 할 주의 촉구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께 대일 특사 파견을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외교적인 노력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정은과변. 먼저 전방 외교전 한번 좀 짚어보지요. 지금 대일 특사 파견 문제 이런 질문 나왔고, 지금 청와대 안보실의 김현종 2차장은 미국으로 갔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미국이 좀 어떤 해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결국에는 미국도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나 당장은 아니고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세간에는 아베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참여 선거죠. 21일 참여 선거까지는 좀 지켜봐 달라. 최소한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는 마당인데,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갈등이 계속 지속될 경우에 미국 기업에 대한 영향력도 있고, 또 지금 세간의 분석은 오히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엄청난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중국 기업이 좀 이득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이거든요.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일이라는 여러 외교, 안보, 경제 측면에서 전략적인 틀이 이게 만약에 흐트러졌을 경우에 미국으로서 상당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을 분명히 느낄 겁니다. 지금 스티렐 미 동아태 차관보가 지금 현재 일본에서 14일까지 머물고, 그다음에 조만간 17일로 한국에 옵니다. 오면서 여러 가지 이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조율을 하고 얘기를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강경화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 간에 여러 통화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협의를 했고,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이 동아태 차관보에게 동북아에 있어서의 어떤 평화, 그다음에 동맹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달라는 특별한 주문까지 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그동안 지금
지켜보고 있듯이 방치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물론 우리 정부의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외교전도 펴고 있습니다만 다만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당장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일단은 좀 관망하면서 타이밍을 모색해서 중재하는 그런 모양새를 끌고 갈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일단 미국을 향해서도 이런 형태의 움직임에 대해서 같이 좀 걱정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걸 네. 전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 그 김현종 예. 가고 그러듯이 미국은 미국대로 또 네. 일본은 일본대로 예. 또 WTO라든가 국제사회는 사회대로 계속된 정부의 노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뭐 내부적으로는 기업들 어떤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 대비를 하더라도 또 외교적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한 가지 더 지금 방금 전에 이낙연 총리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 네. 김상조 실장이 이제 곧바로 유감 표명하는 말하자면 뭐 사과하는 내용이겠죠. 녹취를 들어봤는데 지금 이런 문제는 그야말로 온 여야 할 것 없이 합쳐서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정부와 여당 이쪽 안에서까지도 다른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염려겠죠. 그렇습니다. 좀 굉장히 신중하고 좀 절제된 그 일관된 메시지를 가져가자라는 것이 이제 총리의 예. 주문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총리가 그 좀 경고성 메시지를 주고 그 정책심에 받아지는 모양새 자체가 대외적으로 나왔다는 건 좋지 않은 것이죠. 예. 사실은 그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굳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총리가 얘기를 하고 또 뭐 김삼주 정치실장이 가가지고 또 그에 응답을 하는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볼 것인지 예. 그런 문제들은 내부적으로 전화를 하든지 별도 회의 공간에서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이제 있거든요. 질문이 아무래도 국회에서 나왔으니까 그렇게 답변한 것 같은데 그래도 치받는 것보다는 잘못했다고 고개 숙이는 모습이 더 좋아 보이긴 하네요. 글쎄요. 저는 예.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예를 들면 총리와 정치실장의 양대 어떻게 보면 산맥들끼리 서로다가 이게 뭐 경고를 하고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과연 통치권자 입장에서 좋은 것인지 예. 그건 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김한규 변호사 먼저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국 입장에서는 뭐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굉장히 좀 불편한 관계라는 건 공지 사실인데 여기서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차지하는 한국과 일본의 비중을 감안하면 이런 갈등이 더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좌시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다만 이제 그 개입 시기인데 또 일본도 좀 총선이 있고 좀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본인 선거도 있는 마당에 당장 개입은 어렵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악화되는 것은 뭐 개입할 수밖에 없겠지만 뭐 오늘도 일부 언론에 나온 얘기지만 이 자꾸 이제 징용 판결 때문에 이게 외관상 시작된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나라의 어떤 협상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거 없이 자꾸 이제 보도되고 또 야권에서는 이걸 계속 정부에 흔들기로 나오는데 정부에서도 일정 부분 이런 한일 관계가 굉장히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 되니까 어느 정도 정보를 야권과도 초당적으로 협력을 구하는 차원에서 공유하되 야권도 이것을 만약 내년 총선을 그냥 목적으로 정부 흔들기로 나서는 건 좀 방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 의견 들어볼까요? 제가 보기 정말 이거는 지금 심각한 중대한 상황인데 예. 저는 이제 기업인들 30명 불러서 이게 3분씩 이야기 들으면 이게 대책이 나옵니까? 뭐 수입을 이게 다변화하고 부품을 이게 국산화하려는데 그게 말처럼 쉬우면 이제까지 이게 안 됐겠습니까? 너무 이게 대책이 아니하고요. 우리 법에 65년에 일본하고 우리하고 협약을 맺을 때 3조 조문이 있습니다. 예. 법에 돼 있어요. 조약에. 뭐냐면 이게 그 분쟁이 생기면요. 분쟁이 생겼을 때는 우선 외교적으로 해결한다. 예. 그래도 안 되면 제3국을 포함해서 3인의 중재위원회. 우리나라 1명, 일본 1명. 그다음에 미국이든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해서 해결한다. 이렇게 조약이 돼 있으면 이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중재위원회 구성을 피합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일본 법원의 판결을 우리가 무시하고 일본 법원 판결 안 믿잖아요. 그럼 이게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 믿고 그대로 이게 따르겠습니까? 서로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정하게 제3국 포함해서 중재위원회로 풀어라. 이게 조약 3조의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이걸 안 받는데 따라서 이게 저는 조약에 따른 대책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 이게 외교적 해결이 우선이니까 특사를 파견하든지 외무부 장관 이게 가야죠. 근데 이 강경호 장관은 왜 일본 안 가고 아프리카 갑니까? 지금 이게 아프리카 세 나라가 그래 급합니까? 지금 이게 외교라인이 안 움직이잖아요. 외교적 해결은 특사든 장관이든 이게 일본 가야 되잖아요. 이게 1차고.
그다음에 2차는 법에 따라 중재위원회 미국에 가서 여론전 할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이게 미국을 포함해서 중재위원회 구성해서 법적으로 이게 풀자.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 제가 보는 게 마지막 하책은 상응조치 뭐 우리도 동시에 보복하자 이런 거는 최후 수단으로서 아주 이게 하책이다. 따라서 이게 저는 조약에 따라 빨리 외교적으로 장관에서 풀고 그다음에 미국도 여론전만 할 게 아니고 직접 이게 중재위원회 구성해서 해결해라.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예, 김영주 의원. 우선 우리 정운갑 의원께서 여러 가지 적절하지 않다 총리가 답하는 예.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 국회가 여야 할 것 없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총리한테 질문을 해서 여야를 떠나서 말하자면 일본이 지켜본다는 전제하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진짜 필요하다. 예. 뭐 정부 때리기 왜 대응이 미숙하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물론 김상조 정책실장도 잘못했지만 어쨌든 예. 국회의원도 여야가 한편이 돼야 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예. 하나는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미국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런 수소 경제 차원에서 독일이나 러시아와 같은 어떤 대안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 부분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나는 제일 급선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정부가 기업 접촉을 늘리면서 전방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뭔지 한번 짚어봤고요. 자, 지금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좀 만나서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거부했습니다. 국내 정치용 이벤트에 둘러리 서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관련된 녹취 먼저 들어보고 패널들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가지 좀 제가 대표님께 좀 부탁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아마 최근에 국민들께서 가장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려하시는 부분이 한일 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조속하고도 원만하게 풀어가기 위해서는 저희 정부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좀 미숙한 부분이 있다라고 느끼시더라도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이 일본과의 어떤 문제를 조속하고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대표님께서 정말 많은 좀 힘을 실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부가 올바른 대책을 만들면 저희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인들과의 간담회를 대통령께서 하셨는데 어떤 대안을 내놓으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협력할 일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올바른 대안이 나오면 적극 협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혹시 1대1 영수회담 이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대안들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대안들이 나온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윤기찬 대변인,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는 1대1 또 1대5 이런 형식 때문이 아니고 어떤 해결책을 정부가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건가요? 이제 일단 그렇게 들리고요. 예. 지금 사실은 일본과의 경제 문제가 불거진 원인은 일본의 이제 복심을 저희가 이제 추정하지 않는다면 원인은 이미 이제 드러난 거고요. 그다음에 그에 대한 대책이 제일 중요한데 대책도 사실은 방향은 정해진 것 같아요. 외교적 노력을 일단 해결해야 된다라는 예. 방향은. 그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정부가 대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할 테니까 이에 대해서 협조해달라라고 하면 정치권이 협조하는 게 이게 순서 같아요. 예를 들면 정부의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협조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대책이 실제 수인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는데 또는 실효적이 못한 이런 대책이었을 때 예를 들면 강공 일본으로 가겠다든가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든가 이런 대책이 나왔을 때 과연 야당이 협조하는 것이 맞는지 그러니까 아까 올바른 대책이라고 말한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 대통령과의 만남을 거절하기보다는 이런 대책을 전제로 해서 뭐 비공개나
또는 의제를 한정해서 만나는 것도 실효성이 크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볼 때 어느 정도 안심을 할 수 있는 이런 효과는 있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조금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대통령이 꼭 대안을 내놔야지 만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안을 제1야당 대표가 먼저 제시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대통령을 만나서 지금 현 정부가 잘못한 점이 있다 그러면 따끔하게 질책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조언하면 안 되는 겁니까? 꼭 미리 대통령이 다 대안 제시해야 거기 가서 내가 동의한다 안 한다 이것만 해주고 오는 게 야당 대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대한민국에 불이 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집에 불 났으면요. 소방수가 출동해가지고 일손 모자란다고 같이 불 끄자고 얘기하면 좀 불을 꺼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닐까 싶고요. 저는 황교안 대표는 패스트 팔로우는 될 수 있지만 퍼스트 무버는 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해요. 그러니까 장애투쟁을 하고 국회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저는 몇 번의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타이밍에서 제1야당 대표로서 그래 합시다. 대신에 이런 방향으로 갑시다. 이렇게 하면서 국회에 들어왔으면은 국민들한테 훨씬 박수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계속 바깥으로 돌다가 그 타이밍 다 놓쳐버렸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 실수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타이밍에서 대통령이 뭔가를 제시해 주길 기다리지 말고 제1야당 대표로서 자 대통령 한번 만납시다. 물론 형식은 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1대1 회동을 원하는 것 같지만 좀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얘기 나왔던 것처럼 5당 대표 회동하고 그리고 대통령하고 1대1 회동했을 때 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한테 나는 이렇게 얘기했다. 대통령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했고 내 얘기를 들어줬다.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 국민들께 아 이게 정말 나라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제1야당 대표로서 모습이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두 분 말씀 들어봤는데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지도부가 현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한번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기업인들에게 발언 시간을 3분씩 주고 뭐 이런 단순 대책만 반복하면서 사실상 아무런 성과가 없는 사진 촬영용 이벤트로 끝났습니다. 수입선 다변화나 원천 기술 확보 같은 대책들을 기업들이 몰라서 안 하고 있겠습니까? 결국 현재의 사태는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을 지고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일본의 통상 보복 조치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대응을 보면 초보 운전자가 버스를 몰고 있는 듯한 그런 아찔함과 불안감을 느낍니다. 문재인 대통령, 냉혹한 힘의 질서가 지배하는 국제정치의 근본 속성마저 모르는 아마추어 외교로 지금 이 나라 경제를 이 지경에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라도 국제사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정말 이 문제를 타개할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 윤기찬 대표님, 지금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인식이군요.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인식뿐만 아니고 국민 상당수의 인식도 포함이 되죠. 이것이 대통령의 어떤 통치를 저희가 비판한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대안적 비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아까 김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야당을 먼저 탓하기 전에 집권당의 외교 정책을 먼저 집었어야죠. 집권당의 외교 정책에 대한 실패로 나타난 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수습하는 데 있어서 야당이 협조해야 되는 건 맞지만 협조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은 집권당의 외교 정책이 변경이 안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한국 내에서는 다른 의견도 있다는 걸 또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외교의 기본인데 무작정 집권당의 잘못된 외교 정책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야당 대표가 5대1이든 3대1이든 1대1이든 제안을 하면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한번 통 크게 받아주시는 면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오로지 1대1 영수회담을 고집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영수회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야당 대표에다 미루시는 것도 그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김영규 의원. 제가 한마디만 하면 물론 야당에서 대통령이 한 행동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고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좀 아쉬운 점은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다는 얘기예요. 정부의 책임이다.
대응이 없다. 우리가 왜 들러리를 쓰냐 이런 얘기만 하는 것이지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들러리를 쓴다는 얘기를 듣더라도 이런 부분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왜 못 해주냐 이런 말입니다. 예. 그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외교적으로 풀자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저희가 뭐 구체적인 방법을 논한다는 것도 야당으로서는 꼭 적절치는 않아요.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해야 된다라고 하거나 특사를 파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수단의 선택 문제예요. 저희로서는 강경책으로 갈 것이 아니고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야당으로서도 어떤 정책 방향의 제시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예, 정웅갑 의원. 저는 오늘 황교안 대표에게는 대화를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로 봅니다. 과거 1대1 회담을 고집했었는데 이 문제만큼은 그거에 구애받지 않고 적절로 회담에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명분을 찾는 어떤 과정 속에서 나온 대화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황 대표 입장에서도 뭐 앞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뭐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엄연한 해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의 그 일본의 무역 보복이라는 부분은 여야와 국민들 간에 이견이 없을 겁니다. 예. 저거는 일본에서 너무 그 생떼 내지는 억지다라는 측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한국당 입장에서도 어떤 조건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이 문제만큼은 특히 외교안보, 특히 경제, 국민들과 실생활 아주 밀접한 그렇게 강조했던 어떤 시장 경제 이런 것에 위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어떤 협조라든지 어떤 대화에 임하는 이런 것이 이 순간에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그동안에 뭔가 모멘텀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저는 조만간 시간이 지나면 그런 형태로 갈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번까지도 기회를 놓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지금 황 대표 입장에서는 안에서 지금 내부에서도 여러 리더십에 대해서 지금 부딪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뭐 밖에 나가는 것이 과거처럼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도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일본이 우리가 국론이 좀 하나가 되고 또 외교안보에서 여야 정치인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서 국민들에게 뭔가 좀 그래도 국회가 또 이런 모습이 있구나 하는 저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이와 관련해서 딱 한 가지 좀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불화수소라는 건데요. 이번에 일본이 거래 규제 대상에 올린 반도체 첨단 소재가 3가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불화수소입니다. 불화수소가 뭔지 좀 먼저 알아보고 싶은데 김영주 의원께서 이 부분 좀 잘 아시니까 일단 불화수소가 뭔가를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일본이 이것을 거래 규제한 것은 마치 뭐 불화수소를 우리가 북한으로 뭐 이렇게 한 것처럼 확실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느낌의 어떤 막 보도를 자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이 정작 불화수소를 북한에 수출한 것은 일본이다 또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데 한번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듣고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궤변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의원실에서 찾아보니 정작 북한에 불화수소를 수출한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다 하는 일본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통제를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자료인데 그걸 악용을 해서 근데 오히려 일본이 그래 왔다는 겁니다. 일본이 이 블랙리스트 국가다. 북한에 위험한 전략물자가 밀수출되고 관리가 허술한 그런 나라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화수소가 반도체 소재인데 핵무기 뭐 관련된 것으로도 쓰이나 보죠? 글쎄요. 불화수소라고 하는 게 보니까 이제 그 불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독성이 강합니다. 옴질료교가 95년도 살포한 살인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도 불화수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반도체에서는 에칭가스라는 즉 에칭이라는 게 화학 기술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는. 그래서 뭐야말로 반도체 같은 정밀 과학에서는 조그마한 짓거리기도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것 같고요. 핵무기 지금 무기로 들어가는 것은 방금 봐서 하태경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살상용으로 쓸 수 있다라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그렇지만 어쨌든 반도체 연료 자체도
매우 독성이어서 실제로 환경 파괴의 어떤 주범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 소중히 다뤄지는 것이고 또 물질 자체뿐만 아니라 일본이 갖고 있는 것은 0.0999까지 만드는 어떤 고도의 기술이 있을 텐데 아마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수소 경제하고 연관시켜 본다라면 독일이란 나라가 굉장히 앞서 있는 것 같고 일본이 앞서 있는 것 같고요. 러시아나 미국 같은 건 우주 항공 사업의 우주 정거장에 예를 들면 청소한다든지 아주 미세한 그런 원료로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무허가 수출했다고 하는 것은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말레이시아에 뭐 베트남에 일부 수출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역으로 보면 우리가 그것을 근거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된다는 뜻이 아니거든. 통제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 하태경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일본이 만든 비정부 기구가 즉 안보 전략 물질들이 어떻게 관리되는가를 본데 보니까 96년부터 2013년까지 한 30건의 북한에 반출된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고베항하고 오사카항에서 아마 96년도 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생각도 들어요. 95년도에 오음진리오 사건이 있어서 아마 불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이렇게 수출길을 못 열었기 때문에 아마 북한까지 가게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히려 일본이 북한의 무기 수출, 무기를 만드는데 도와준 나라가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사실은 북한이 무기를 그런 식으로 생화학 물질을 만들었다면 러시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 말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갖고 있는 거죠. 이해가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뭐 보복 조치가 아니다라고 강변하지만 그것은 아예 우리가 그 삼척동자도 믿을 수 없는 얘기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마치 우리가 뭐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태경 의원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일본이 얼마나 억지 주장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불화수소는 아주 고정밀된 불화수소고요. 낮은 단계의 불화수소는 사실은 비료 공장에서도 만들어지거든요. 불이한 나트륨 같은. 그런 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생화학 제품을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비싼 불화수소를 가지고 밀수출을 할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일본의 궤변, 억지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좀 계속 이어졌으면 합니다.